자,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 중에 첫 번째 물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자.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자,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주된 에너지원이야. 주 에너지원이다. 우리 몸의 주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먹어요. 매일매일 먹습니다. 매일매일 먹고요. 그렇지만 내 몸에 남아있는 양은 별로 없어요. 체구성량은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이 적지만 우리 몸에는 별로 남아있지 않아. 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보다 주로 우리가 주 에너지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이게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이제 탄수화물이 뭡니까? 자, 탄수화물의 이름 속에 그 비밀이 숨어 있어요. 탄수화물 할 때 탄이 탄소고요. 수가 수소가 아니라 물이야, 물. 그래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와 물이 모여서 만든 물질을 탄수화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번 보자. 탄소하고 물하고 합쳐졌어요. 근데 한 번 합쳐진가요? 아니요, n번 합쳐져요. 그래서 CnHENON, 즉 탄소와 수소와 산소의 구성 비율이 1대 2대 1의 비율이 형성되는 요걸로 된 물질을 바로 우리는 탄수화물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뭐예요? CnHENON이? 이거 보면서 딱 떠오르는 거 없어? 연상되는 거? 주정이 딱 연상되는 거 없어? 포도당. 얘는 6번 합쳐진 거야. 6번 합쳐지니까 포도당이 된단 말이야. 그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탄소가 몇 번 합쳐져에 따라서 뭐 포도당, 뭐 무슨 당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탄수화물은 이러한 당으로 구성된 모든 물질을 바로 우리는 탄수화물이라고 부르고, 얘는 주 에너지원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몸에서 한 어느 정도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냐면 그당당 약 4kcal 정도의 에너지를 낼 수 있어요. 이런 물질이 탄수화물입니다. 근데 이 탄수화물을 다시 좀 세분화해서 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당이 몇 개가 모여서 만들어냐에 따라서 이 탄수화물의 종류를 모두 세 종류로 구분해요. 하나, 둘,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당이 하나짜리를 걔네를 우리는 단당류라고 불러요. 단당류라고 부르고, 당이 두 개가 붙었어. 그럼 이당류라고 불러요. 당이 여러 개가 붙었어. 그럼 다당류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당류건 이당류, 단당류, 다당류 상관없이 얘는 전부 다 당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당. 얘는 당이 하나짜리야. 이렇게 하나짜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당류는 당이 두 개씩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다당류는 당이 여러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쭉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당류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또 이제 그 상업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이 다당류를 또 뭐 올리고당 이렇게 또 구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세 가지로만 구분할 텐데, 단당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 이 단당류의 대표 예가 바로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 있고요. 포도당과 아주 똑같은 물질이 뭐가 있냐면 과당이라고 있어요. 과일에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갈락토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갈락토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이 전부 다 단당류야. 근데 이런 단당류 두 개가 모이게 되면 그것이 이당류가 되는데, 그 이당류의 대표 예로서는 대표적으로 엿당이 있어요. 이 엿당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과 포도당이 서로 결합하게 되면 엿당이 돼요. 그 다음에 설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설탕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하고 과당이 결합하게 되면 그걸 설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결합하게 되면 걔는 젖당 또는 유당이라고 불러요. 젖당이라고 부르고, 얘는 포도당하고 갈락토스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이게 이당류야. 그 다음에 다당류라고 하는 것은 당이 두 개 이상 여러 개가 쭉쭉쭉쭉 붙은 것을 다당류라고 부르는데, 다당류의 대표 예가 바로 녹말이 있어요. 녹말이 있고 글리코젠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기억한다면 펩티도 글리칸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것도 좀 기억합시다. 펩티도 글리칸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 더 하고 싶어요. 키틴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녹말과 글리코젠 정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이라고 하는 단당류를 기본 단위로 해서 만든 모든 물질을 바로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데,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특징이, 이 단당류와 이당류는 물에 녹아요. 얘는 가용성입니다. 얘는 물에 녹는 물질이야.
반면에 다당류라고 하는 것은 물에 녹지 않아요. 얘는 불용구성이에요. 그래서 녹말이나 글리코젠, 텍토글리칸, 키틴 이런 물에 안 녹아요. 반면에 설탕, 엿당, 포당, 과당 이런 거는 물에 녹습니다. 그러면 다당류만 물에 녹지 않는데 다당류가 물에 녹지 않는다? 자, 이거부터 시작해서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보자. 얘네는 물에 녹는데 얘는 물에 녹지 않아. 다당류가 물에 녹지 않아. 그럼 우리 몸에서 대체 이 다당류, 이 물에 녹지 않은 다당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구성 성분으로 쓸 수 있어요. 내 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쓸 수 있어.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만약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이 물에 녹는 성분이 있다면 물에 녹아버리겠지. 그렇죠? 그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물에 녹지 않는 성분으로 내 몸을 구성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저장할 때 다당류의 형태로 저장해요. 왜 그러냐면 에너지 저장할 때 걔가 녹아버리게 되면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차곡차곡 잘 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당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 불용성인 다당류는 크게 체구성 성분과 에너지 저장률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녹말과 글리코젠은 에너지 저장용이야. 그러니까 우리 생명체가 쓰고 남는 에너지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저장하지? 녹말과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해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 녹말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들이 쓰고 남는 에너지가 있을 때 녹말의 형태로 저장해요. 바로 고구마, 감자 이런 것이 있겠죠. 그 다음에 글리코젠은 우리 사람 같은 동물들이 쓰고 남는 에너지가 있으면 이걸 글리코젠 형태로 몸에 저장하는데 아무 곳에나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간이나 근육의 형태로 근육 속에 이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합니다. 자, 이것은 에너지 저장용의 형태로 우리 몸에 쓰이는 용도고요. 그 다음에 펩티도글리칸과 키틴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야.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니라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인데 이 펩티도글리칸은 세균의 세포벽을 만들어요. 세포벽을 만드는 성분이고, 그 다음에 키틴이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의 세포벽을 만드는 곰팡이의 세포벽을 만드는 성분이 키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단당류와 이당류는 가용성, 물에 녹는다 그랬는데 물에 녹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어떻게 쓰입니까? 이 가용성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쓸 때는 우리 몸에 이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형태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서 운반되는 형태를 띠게 될 때는 주로 가용성인 단당류와 이당류 형태로 우리가 쓰게 돼요. 그래서 주로 우리 몸에서 실제로 쓰이는 것은 포도당의 형태로 우리 몸에서 이용될 수 있고요. 또 생명체 내에서 이동할 때는 포당 형태로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만 식물 같은 경우는 설탕의 형태로 이동을 합니다. 식물 같은 경우는 이동할 때는 설탕의 형태로. 그래서 식물체 내에 어떤 물이 흐를 때 보면 약간 단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수한 물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동하는 형태는 바로 이당류 형태로 운반된다는 말로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단당류가 모여서 이당류를 만들고요. 이당류가 모여서 단당류를 만드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단당류가 모여서 이당류를 만들 때는 단당류와 단당류 합쳐질 것이고 그 합쳐지는 과정에서는 물이 빠져요. 여기서도 물이 빠져요. 물이 빠지면서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다당류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이 빠지면서 뭔가 결합하기 때문에 이 물이 빠지는 반응을 탈수 반응이라고 해요. 탈수 반응, 물이 빠지기 때문에 탈수 반응을 통해서 이러한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이 바뀔 수가 있고, 그다음 우리 체내에서 소화 효소에 의해서 소화 기관 내에서 소화가 일어날 때는 이러한 다당류가 이당류가 단당류 형태로 분해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울 때는 좀 녹말 형태를 배워요. 녹말이 우리 몸에서 엿당으로 분해가 되고요. 이게 소화 과정이야. 엿당이 다시 포당 형태로 이렇게 분해가 된단 말이야. 이 과정을 소화 분해라고 하지 않고 소화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단당류가 이당될 때 물이 빠졌어요. 이당류가 다당될 때 물이 빠졌어. 그럼 반대로 다당류가 이당될 때 어떻게 될까? 물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렇죠? 이때는 물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때는 아까 물이 빠졌지만 이때는 물이 들어가야 되고 요때도 요 속으로 물이 첨가가 돼야 돼. 그래야지 분해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양성분을 먹고 그 영양성분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추가가 돼야지 그 분해의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 이런 반응을 물을 추가한다 그래서 분해하니까 가수 분해 반응이라고. 가수 분해 반응.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어서 그 탄수화물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단당류 형태로 분해할 때 그때는 물이 추가적으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 반응을 가수 분해 반응이라고 부르고 그때 작용 효소를 바로 가수 분해 효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수 분해, 가수 분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페토글리칸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이 페토글리칸은 중학교 과정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 하나야. 이 페토글리칸은 세균의 세포벽을 구성하는데 이 세균들이 세포벽을 구성하지 못하게 만들면 그 세균은 죽어요. 그러면 이 세균의 세포벽을 만들지 못하게 만들면 세균을 죽일 수 있겠네. 그렇지. 그래서 세균을 죽이는 약을 우리는 항생제라고 부르고요. 그 항생제 중에 아주 대표적인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는 세균의 세포벽을 억제시켜요. 세균의 세포벽이 만들어지면서 억제시켜서 세균이 터져 죽게끔 유도하는 것이 바로 항생제, 1세대 항생제라고 부르는 페니실린 반응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1세대 항생제인 페니실린은 세균의 세포벽 펩티도글리칸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세균의 생장을 막는 물질. 이것이 바로 1세대 항생제 페니실린의 작용입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자, 지금 내가 설명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는 녹말, 글리코젠, 그 다음에 엿당, 포도당, 다른 건 모르지만 이거 정도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큰 틀의 설명을 한다면 이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주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양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대단히 낮다. 왜? 주로 우리가 다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오케이? 이게 탄수화물의 전부입니다. 물론 더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 없어. 자, 다 기억했죠? 소연이 기억했지? 네, 또 씹혔습니다. 예. 하루 30, 그쵸? 하루에 3번씩 씹힌다, 그쵸? 아까 2번 씹혔고 지금 3번째 씹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씹힐 일이 없는 거죠? 자, 굳이 4번째 씹히는 걸로 신기록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자, 준혁이 이해했죠? 예, 그거 많이 씹잖아. 근데 수연이만 하루에 2, 30, 하루에 꼭 3번씩 씹는데 3번 다 씹었다 이제. 자, 수연이 이거 이해되죠? 예? 예? 이해되죠? 이거 씹히고 다니고 안 씹히고 다녀. 이거는 뭐야? 자, 그래서 탄수화물 다 설명드렸습니다. 탄수화물. 그럼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설명하면 여기 단당류, 이당류는 물에 녹잖아. 물에 녹기 때문에 얘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이라고 하는 것은 혀에 녹아야지 맛이 있거든. 얘는 녹지 않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우리가 밀가루 씹어 먹으면 맛이 없잖아. 그렇죠? 아무런 맛도 얘는 녹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맛도 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책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16페이지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단백질 한번 보자. 단백질 세 번째. 단백질입니다. 자, 요 단백질은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체구성 성분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해요. 체구성 성분, 내 몸을 구성해요. 또 얘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탄수화물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을 분해해서 고사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첫 번째,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구성 성분인데 우리 몸이 뭘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몸의 근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효소라든가 그 다음에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단백질이다라고 해도 그 틀리지 않아요. 물론 단백질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넘버1이 물이고 넘버2가 단백질이야. 머리카락, 피부 이거 전부 다 단백질로 되어 있단 말이야. 한 역할이 대단히 많아. 그럼 이 체구성 성분인데 근육이나 효소, 호르몬 여러 가지 일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 단백질은 한 역할이 대단히 많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몸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생리 활동을 조절해요. 생리 활동, 그러니까 생명 활동이죠.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데 누가 하냐? 바로 효소라든가 또는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물질을 운반하는 데도 이러한 단백질이 작용해요. 누가 할까? 헤모글로빈이 이런 역할을 하고요. 헤모글로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도 작용해요. 바로 항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나쁜 병원체로부터 우리 몸이 손상되는 것을, 우리 몸이 병드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까지 한다는 얘기야.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아무튼 단백질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물질이고, 이 단백질은 도대체 어떤 원소로 되어 있습니까? 이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구성 원소가 CHON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S가 있긴 합니다. S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CHON 네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요 네 가지 원소들이 모여서 요 단어 기억하셔야 돼.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근데 이 아미노산의 종류가 20종류야. 20여 종의 아미노산을 만드는데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복잡하고 큰 단백질 할지라도 이 20여 종의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러면 요 아미노산 요 20개가 모여서 단백질이 될 수 있나요? 아니요. 20개가 아니야. 최소한 2,500개 이상이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20종류의 아미노산들이 최소한 2,500개 또 많게는 수만 개가 모여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럼 그냥 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20여 종의 아미노산이 그냥 모인다고 해서 단백질이 되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미노산이 2,500개 이상이 모이게 되는데 2,500개 이상이 모이게 되는데 그때 내 마음대로 그냥 뭉친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배열 순서를 갖게 됩니다.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이 배열 순서에 의해서 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결정돼요. 어떤 입체 구조가 있는지 입체 구조가 결정되고 이 입체 구조에 의해서 이 단백질이 그 단백질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한 생물학적 기능을 갖게 돼요. 이 생물학적 기능을 갖게 될 때 우리 얘를 바로 단백질이라고 해요.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든다면 준혁이가 좋아하는 소고기, 그 다음에 수영이가 좋아하는 너 소고기 좋아하는구나. 돼지고기? 돼지고기.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맙다는 얘기는 다들 쉽지 않아서 고맙다는 얘기야. 소고기 좋아하고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소고기도 단백질로 되어 있고 돼지고기도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맛이나 느낌을 보면 같아 달라요. 왜? 그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가 서로 달라서 입체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모양과 특성이 달라져요. 다 보기도 제각각이. 그렇죠? 다 입체 구조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입체 구조를 가지고서 그 단백질의 의미를 갖게 되는구나 라고 한번 기억하시고 그 입체 구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바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의해서 그 입체 구조가 결정된다까지만 기억하시면 첫 스타트는 잘 끊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단백질은 그 입체 구조에 의해서 생물학적 기능이 결정되는데 그 입체 구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 바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 어떤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와 특성이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고기하고 돼지고기가 느낌이 다르고 맛이 다른 이유는 바로 그거를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는 누가 결정해요? 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몸속에 그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가 전부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바로 유전자를 보고 구체적으로 그걸 바로 DNA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는 DNA 속에는 어떠한 아미노산을 어떠한 배열 순서로 연결해라라고 하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우리 몸에서 그 설계도대로 아미노산을 갖다 붓고 붙이면 내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머리카락도 만들 수 있고 피부색을 피부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효소도 각각 만들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도대체 아미노산은 어떻게 생겼는데요? 아미노산은 탄소 원자가 있으면 이건 몰라도 좋아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여기까지 깊이 안 들어가도 여러분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리면 준혁이가 이렇게 복잡해. 왜 이렇게 복잡해? 막 이럴 거야. 근데 복잡하지 않고요. 여기 중심에 탄소가 있고 여기는 R이 있고 여기 COOH가 있고 여기 수소가 있고 여기 NH2가 있어요. 여기 아미노산이에요. 이 아미노산의 종류가 20종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미노산의 기본 골격은 요거와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 R이라고 표현한 거 요거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와 특성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모든 아미노산의 기본적인 골격은 똑같은데 이쪽 부분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아미노산 종류는 그때그때 달라요. I say 그때그때, you say 달라요. 그때그때 오 이제 안 씹어 진짜 일일
세 번만 씹네. 다음부터는 이제 미리 좀 씹히고 그 다음에 나가야 되겠네. 자, 그럼 아미노산이 서로 좀 배워야 되는데 아미노산이 배워야 될 때 여기 또 다른 아미노산이 있다 치자. 여기 또 다른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어요. 있고 여기 탄소가 있고 여기 R이 있고 여기 C, O, O, H 여기 수가 있다 치자. 그럼 여기 이제 아미노산이 있고 여기도 아미노산이 있어요.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똑같이 그려봅시다. 이렇게. 자, 아미노산인데 이 아미노산들이 서로 배열돼. 어떻게 배열되냐면 이 아미노산의 COH고 좀 어려운 카르복시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카르복시 기라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 NH2를 아민기라 부르는데 여기는 OH하고 여기는 H 있지? 요게 야 우리 탈출하자 우리 같이 팀을 먹고서 우리 탈출할까 하면서 얘가 다 탈출해. 뭐가 빠지는 거야? 물이 빠지는 거야. 물이 빠지면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서로 결합을 형성해요. 그럼 이것이 한 번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계속 붓고 해서 물이 빠지면서 계속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이 계속 붓고 계속 붙는 거야. 그럼 이게 쭉 기차처럼 쭉 연결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 기차처럼 연결된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구조를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요. 이런 구조를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데 이 폴리는 여러분이 어릴 때 많이 봤던 로카 폴리 있죠? 그 폴리하고 스테는 똑같습니다. 이게 폴리가 뭐냐면 쭉 계속 반복해서 뭔가 연결됐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폴리펩타이드인데 폴리는 계속 반복되는 거고 펩타이드는 뭐예요? 펩타이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서 물이 빠지면서 아미노산이 결합을 한단 말이야. 요 결합을 뭐라고 하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는데 요 펩타이드 결합이 계속 반복되어서 붙기 때문에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요. 이 폴리펩타이드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길게 배열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배열 순서를 결정합니다. 배열 순서 결정하게 되면 그래서 입체 구조를 결정할 수 있겠지. 그렇죠? 이렇게 쭉 붙는단 말이야. 이렇게 아미노산이 길게 이렇게 아미노산이 쭉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쭉 붙었어요. 쭉 그래서 붙었어. 뭐 2,500개 이상, 뭐 3,000개, 6,000개 쭉 붙었다 치자. 요 구조를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체인처럼 쭉 됐다고 해서 단백질이 아니라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이렇게 꼬이거나 이 체인이 또는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이걸 이제 알파 구조라고 해요. 준정아, 얘는 무슨 구조라고 해요? 오, 남겨도 알아. 야, 천재. 베타 구조라고 해요. 천재인데? 왜요? 놀리는 것 같아요? 티나? 티나. 예. 자, 이걸 알파 구조라고 부르고 이걸 베타 구조라고 불러요. 이걸 알파 구조, 베타 구조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 폴리펩타이드가 알파 구조처럼 꺾일까 아니면 베타 구조처럼 꺾일까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다른 것이 아니야. 얘는 벌써 운명이 결정되어 있어. 무엇에 의해서? 아까 누차 이야기했던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의해서 얘가 알파 구조처럼 바뀔까 베타 구조처럼 바뀔까 벌써 운명이 결정됐다는 거야. 이렇게 알파나 베타 구조를 형성한 후에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것이 크게 폴딩, 이렇게 크게 꺾여요. 이렇게. 막 꺾여서 덩어리가 만들어져. 입체 구조가 만들어져. 입체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 만든 입체 구조를 빌어서 뭐라고 단백질이야. 이 입체 구조. 그러면 얘가 어떤 입체 구조를 갖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야? 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벌써 운명이 결정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항체냐, 헤모글로빈이냐, 호르몬이냐, 효소에 따라서 이 입체 구조가 각각 다르고 그것만큼 배열 순서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무조건 단백질 그러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요. 배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배열 순서의 이퀄 뭐야? 입체 구조야. 그러니까 단백질 그러면 배열 순서 and 입체 구조 이렇게 연관 검색어를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수영이? 물어볼 때마다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또 씹히면 어떡하지? 나는 신기록보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수영이. 왜 눈물 흘려요? 안 흘렸어요? 아까 눈물 흘렸는데 왜 슬픈가? 여기 슬픈 내용은 없는데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네.
눈물이 마시고. 네? 지금 메말라는 뭐가 메말라요? 눈물이 메말랐다고? 네. 하도 울어서 눈물이 메말랐다는 건가요? 거기 좀 줬잖아요. 그거 쓸 줄 알죠? 네. 많이 썼잖아. 아니요. 한 번도 안 썼어요? 눈물도 많아요. 예. 아 그래요? 그럼 그 저기 안 쓰려면 일단 쓰세요. 안 써야 되니까. 자, 요게 단백질이야. 근데 여기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있어. 단백질 그러면 입체 구조인데, 단백질 그러면 입체 구조인데, 요 입체 구조가 정말로 매우 안정적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이 입체 구조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야. 그래서 온도, 열과 pH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 자기가 좋아하는 pH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망가져버려요.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망가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봤을 때 색깔이랑 모양이라든가 특성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대표적 예로 우리가 생달걀이 소고기가 있는데 생소고기를 보면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썩은 소고기. 소고기가 검은 색깔이야. 너 안 먹어. 그치, 약간 갈색이지, 약간 검붉은 색깔이지, 그치? 그거를 불판에 구웠어요. 무슨 색깔로 바뀌어? 갈색으로 바뀌지. 색깔이 바뀌면 지금 회색적으로 바뀌어, 그렇죠? 맞잖아. 그치? 네, 바뀐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그 고기가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얘를 열을 가게 되면 입체 구조가 바뀌어요. 입체 구조가. 단백질은 열에 아주 취약해. 그래서 pH 몰라줬고 온도가 바뀌게 되면 입체 구조가 바뀌면 색깔이랑 모양이 싹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생 달걀과 삶은 달걀이 다르잖아, 그렇지? 왜? 입체 구조가 바뀌기 때문이야. 자, 이것도 기억하자. 자,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입체 구조를 가지고서 그 종류성을 결정하는데 얘가 열과 pH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좋아하는 온도를 벗어났어. 여기다 쓰자. 만약에 열이라든가 pH의 변화를 주게 되면 갑자기 급격한 열과 pH 변화 주게 되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바뀌어요.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바뀌고요. 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바뀌게 되면서 그 단백질이 가지고 있던 생물의 고유한 특성, 생물학적 기능, 그 특성 자체가 변화되고요. 전혀 달라지게 돼요. 이런 성질을 바로 뭐라고 하면 이렇게 열과 pH에 의해서 그 단백질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특성 자체가 바뀐 것을 단백질의 변성이라고 해요. 이 변성이라는 성질은 다른 것에서 잘 일어나지 않아요.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성질이야. 단백질은 다른 놈과 달리 아주 열에 굉장히 취약해요. 열에. 그러니까 지방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불판에 구우면 단백질로 구성된 살코기는 색깔이 바뀌어요. 근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비계, 흔히 그 지방이라고 그러죠? 그 지방 성분은 열을 가하기 전과 후가 없대요. 별 차이가 없어요. 단백질만 열과 pH에 굉장히 민감하다. 오케이?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것도 봐봐. 이것도 우리가 소화 과정을 거친다 가정하자. 단백질 소화 과정을 거친다. 단백질의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만약 단백질을 소화한다 그러면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폴리펩타이드로 분해가 돼요. 이 폴리펩타이드를 쪼개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네가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폴리펩타이드를 만들 때 물이 빠지면서 결합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반응을 아까 우리가 불렀던 탈수 반응 있죠? 똑같이 탈수 반응, 얘가 결합을 형성할 때는 탈수 반응인데 우리가 소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결합된 것을 끌어내야 된단 말이야. 아까 결합할 때는 물이 빠져나왔다면 이 결합을 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물이 필요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화 과정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도 물이 추가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분해할 때, 요거 분해할 때 여기서 물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반응을 뭐라고 할까? 가수 분해. 그래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도 가수 분해 효소예요. 가수 분해 효소. 그럼 2학년 때 아마 소화법 때 아마 배웠을 거야.
자, 단백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방 한번 보자. 지방. 또 지질이라도 보죠. 어차피 지방을 나나 지질 나오죠? 지질. 자, 지질 한번 보자. 자, 지질은 CHO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되어 있고, 이 지질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얘는 물에 녹을까 안 녹을까? 물에 안 녹아요. 물 되게 좋아할까 싫어할까? 물을 되게 싫어해요. 물에 녹는다는 얘기는 물과 친하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물에 안 녹아. 물 되게 싫어해. 그래서 그런 성질을 소수성이라고 해요. 물을 되게 싫어한다. 그래서 물을 되게 싫어하는 성질을 소수성이라고 부르고, 지질 그러면 0.1초의 공도 없이 얘는 성질 어떤 성질이다? 소수성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 지질은 그 종류가 모두 세 종류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종류가 세 종류인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종류예요. 두 종류. 한 종류는 그냥 소수예요. 그냥 그저 그래요. 자, 먼저 지질 중에서 대표적으로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중성지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이라고 불러요. 얘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 저장용으로 써요. 에너지 저장용. 왜 그러냐면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도 1g당 약 4kcal 정도의 에너지밖에 저장할 수 없어요. 탄수화물도 그 정도고요. 근데 이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g당 한 9kcal 정도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쓰고 남는 에너지가 있으면 그 쓰고 남는 에너지를 중성지방의 형태로 장기적으로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배라든가 옆구리라든가 허벅지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게 됩니다. 중성지방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먹게 되면 이 중성지방을 분해하게 되면 지방산이라고 하는 물질, 지방산이라고 하는 물질 세 분자 하고요. 그 다음에 글리세롤이라는 물질로 분해가 됩니다. 글리세롤이 한 분자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성지방을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여기 글리세롤, 지방산 세 분자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얘가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렇게 글리세롤하고 지방산 세 분자로 쪼개질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글리세롤의 지방산이 아직 하나 덜 떨어지고 지방산이 두 개가 떨어질 수 있겠지. 그렇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중성지방에서 지방산이 두 개가 붙어 있고 지방산 한 분자가 아직 그냥 지방산 하나만 떨어진 경우도 있겠지. 그렇죠? 우리가 책에서 배울 때는 주로 이런 형태 아니면 이런 형태를 배우게 되는데 이름이 좀 달라요. 얘는 어차피 지방산이야. 얘는 지방산 세 분자, 얘는 두 분자, 얘는 한 분자인데 지방산이 얘는 하나도 없고 얘는 하나 붙어 있고 얘는 두 개 붙어 있는데 이걸 부르는 이름이 좀 달라요.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이 지방산 세 분자 다 떨어지게 되면 이 놈을 그냥 글리세롤이라고 불러요. 글리세롤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글리세롤에다가 아직 지방산이 하나가 붙어 있단 말이야. 지방산 두 개가 있고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모노 글리세리드라고 해요. 글리세리드라고 해요. 모노 글리세리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얘는 아직 두 개 붙어 있지. 얘는 뭐라고 할까? 디 글리세리드. 우리가 지방을 먹죠? 그럼 소화 과정 거칠 때 이게 완벽하게 분해될 수도 있고 불완전하게 분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좀 달라지게 돼요. 현행 교과 과정에서는 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방을 분해하게 되면 지방산 세 분자고 글리세롤 한 분자라고 설명하지 않고 최근 들어서는 요걸로 설명합니다. 요걸로. 그래서 중성 지방을 분해하면 지방산이 두 분자, 그 다음에 모노글리세리드 한 분자 이렇게 분해되는 걸로 현행 중학교 교과과정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뭐 중성지방 하면 딴 거 없습니다. 우리 보면서 에너지 저장용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 키워드고요. 특히 생명과학은 여러분 좀 배워서 아시겠습니다만 이거 전체 내용을 다 암기하려면 밑줄 펼쳐집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저장을 해 넣어야 돼요. 왜 이렇게 너무 많아 하고서 그냥 자꾸 건너뛰다 보면 머릿속에 남는 경우고요. 제가 강조하는 이 핵심적인 키워드는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어줘야 된다. 아니면 나중에 이게 안 돼요.
갑자기 해도 안 되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머릿속에 핵심적 키워드를 좀 넣어놓도록 합시다. 이 중성지방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에너지 함량이 대단히 높고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 저장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물질도 많은데 이 지방이 우리 몸에 에너지 저장용으로 쓰이게 돼요. Why? 왜 다른 물질로 에너지를 저장하지 않고 왜 지방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할까? 준혁이, 왜 우리 몸은 다른 물질로 에너지를 저장하지 않고 지방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안 녹아서. 그래서 자, 맞아요. 50% 정도 맞췄는데 얘는 녹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양을 저장해도 우리 몸속에 체내 농도에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무리 많이 저장해도 그것 우리 몸에 많이 저장한 것 때문에 우리 몸의 농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경우가 없어요. 만약에 물에 녹는다면 어떻게 될까? 농도가 변하겠지, 그렇지? 아까 예를 한번 볼까? 여기 포당이 있는데 이 포당 물에 녹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포당이 너무 많지. 그럼 이 포당의 농도가 너무 높아져요. 그것도 병이야. 무슨 병이야? 당뇨병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지방은 물에 녹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몸에 많이 있어도 전혀 농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얘는 1g당 에너지 함량이 어때요? 대단히 커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9kcal 에너지 저장한다라고 한다면 지방 1g 정도만 필요한데 나머지 뭐야? 2g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